자, 그래서 디르카임 얘기 두 번째입니다. 디르카임이 당대 보수주의자들한테 얘기했던 비판은 뭐예요? 결국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개인의 이해관계만을 추구하는 그런 리버럴리즘, 그거 가지고는 사회 발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한국에서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난 돌볼 필요가 없겠다. 이런 방식으로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가기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한데 나만 열심히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정말 그렇게 될까?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면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면에 진보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노동자 집산주의죠. 이 노동자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나는 뭐 노동자들이 핍박받고 착취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찾아야겠다는 그 논리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권위주의적인 방식 혹은 굉장히 독단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노동운동의 관료화랄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업의 창의성이나 기업의 어떤 그 새로운 의욕들을 지금 발목 잡는 거 아니야 하는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비판이라 보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마치 듀르카임이 130년 전에 프랑스에서 진보와 보수에게 다 했던 비판이지만 난 한국 사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그러면 듀르카임은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거냐? 듀르카임이 내서의 어떤 중도 정치 혹은 연대주의의 정치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까 이거예요. 거기서 바로 듀르카임이 얘기했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기계적인 연대와 유기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연대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질성의 바탕으로 한 연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족이나 지역성 뭐 이런 거죠.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우리끼리 잘 사는 거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살던 지역이 마산이다. 그럼 마산이 잘 살면 내가 잘 살죠. 근데 이제는 마산만 잘 살아가지고는 전체가 안 되고 부산도 잘 살고 전라도도 잘 살아야 마산도 잘 살고 우리 집도 잘 사는 이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더군다나 전 세계가 다 잘 살아야 마산도 잘 살고 마산에 살고 있는 우리 집도 잘 살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줄 알겠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계를 보는 눈이 너무 좁아. 우리 집, 우리 집안, 내가 나온 학교, 그다음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큰 세계를 못 본다는 거야. 빨리 더 큰 세계를 보라는 거야. 응? 왜냐하면 드리카임 살았던 시대, 드리카임이 목도한 시대가 뭐예요? 새로운 분업화의 시대고 산업화의 시대라는 거야.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고 점점 분화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이나 혈족을 넘어서는 형태의 사회적인 결속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인 결속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사회는 경제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의식이나 그 의식을 규제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가치 기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쳐요.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유리카미 썼던 아주 유명한 책 중에 뭡니까? 이 사회 분업론이 나온 이후에 썼던 아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자살론이라는 책. 자살이 뭐예요? 지가 살기 싫어서 지가 목숨을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죠. 근데 듀르카임은 사회적인 자살이라는 말을 처음 쓴 거예요. 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회에 자살이 갑자기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 자살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적 자살이 아니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인적 자살이 아니고 사회적 자살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회는 변했는데 새로운 가치관이나 도덕적인 기반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는 거. 대단한 그 사회학적인 통찰력이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숨 끊는 건데 심리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사회 전체의 구조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사회적인 요인이 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우리 사회도 요즘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애를 죽이고 무슨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헤어지자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와서 찔러 죽이고 뭐 도대체 3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희귀한 범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게 가족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게 어떤 특정인들의 정신적인 질환일까? 나는 아노미라고 봐요. 우리 사회에 뭔가 도덕 규범이 사라지고 있어요. 30년 전에 가졌던 도덕 규범이라는 건 뭐예요? 부모의 효도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고 나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덕 규범으로 사회가 움직여 왔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직장이 안 생겨요.
대학을 나와도 대학생들이 취직이 안 돼. 그때 받는 불안감.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무슨 결혼 문제도 예전에 그냥 다 대충 남녀가 27, 30이면 결혼하고 그랬는데 요즘 결혼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오는 박탈감, 고독감 이런 게 다 어울려져서 자꾸 이런 끔찍한 살인 혹은 살인이라는 건 억압된 충동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살인이고 자살이라는 건 그 억압된 충동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살률이 높아지거나 범죄율이 높아지는 건 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아노미라는 거예요. 규범의 상실. 자, 그러면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새로운 사회 규범은 유기적인 연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기적인 연대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듀리카임이 하는 얘기 유기적 연대와 계약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을 차를 얘기하면서 루소를 비판해. 299페이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데 루소는 사회계약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정치처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연 상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연 상태라는 건 뭐예요? 아주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를 본 거죠. 근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자연 상태로만 있어? 이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 상태에 있는 거. 그 사회 상태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사회계약을 맺고 정치 권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사회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이해관계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니까 계약을 맺자. 그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듀리카임도 그렇고 뒤에 내용 부르자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계약이라는 게 정말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내가 이 계약을 맺으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돼. 이런 물질적인 이해관계로만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내가 임금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주의, 집산주의, 막시즘을 비판하는 한 원리입니다. 내가 오늘은 임금 투쟁을 통해서 여기에 투쟁에 참여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돼. 근데 1년 지나니까 그게 아니고 딴 데서 나한테 더 도움이 줘. 예를 들어서 집값이 오른대, 내 집값이. 근데 이거는 노동자 연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든지 노동자주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임금 투쟁 버리고 또 땅값 올라가는데 자기의 어떤 노동의 어떤 실천력을 그쪽에다가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약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듀리카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기계적인 연대, 유기적인 연대라고 하는 말을 무슨 후렴구 유행어처럼 사람들이 뭐 많이 쓰는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의식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정치 철학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공활정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무슨 뭐 듀리카임이 무슨 책을 썼고 무슨 유기적인 연대란 말을 썼고 아놈이란 말을 썼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의식을 깨닫는 거예요. 듀리카임의 문제의식은 뭐예요?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로만 가지고는 사회가 결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노동자들도 금방 다른 쪽으로 이해관계가 변하니까 나 여기서 계약 맺었다가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자 운동이 안 됐던 이유도 그거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을 성립시키고 유지시키는 비계약적인 계약적인 요인, 그러니까 계약을 넘어서는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기적인 연대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계약을 넘어서는 여기 나오죠. 303페이지에 보면 오늘 나는 당신과 연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내일은 똑같은 이유가 나를 당신의 적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에 입각한 동기는 사람들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뿐 하루 동안만 지속되는 모임은 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유기적 연대의 본성을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읽기엔 너무 어려워요. 왜 내가 이런 책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여주냐면 이 책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7장이 제일 중요한 챕터입니다. 7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문이 있는데 그쪽 밑에 돌아가요. 서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307페이지 보면 뭐래요? 사람들 간의 계약적인 관계는 원시 사회에서는 드물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노동이 분화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스펜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계약의 비계약적인 관계 역시 동시에 발전한다는 것. 이 말.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약의 비계약적인 요인이 뭐냐. 이런 말은 유기적인 연대람하고 똑같은 뜻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챕터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돼요. 몇 페이지 안 돼. 자, 뭐예요? 계약을 성립시키고 그 계약이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뭘까? 이게 이 책의 포인트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책의 포인트. 계약에서 314페이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계약 바깥의 요소, 계약 비계약적인 요소가 뭐예요? 계약에서 모든 것이 계약적인 것은 아니다.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참여 의무는 그래. 사람들이 참여를 계속하는 이유는 개인들이 원한 것이며 이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 이외에 또 다른 기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서로 합의를 보지 않는 모든 의미는 그 안에 어떤 계약적인 요소도 없다. 그런데 계약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계약은 사회가 만드는 규제에 종속되어 있다. 그런데 그 규제는 개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며 그 양도 점점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조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인의 합의만이 아니고 이 사회가 만드는 뭔가 규제가 있대. 아직 분명하지 않죠? 뭐가 있을까? 316페이지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연합되고 그 연합이 단순하거나 복잡한 사회 분업의 결과일 때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조화로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거나 자신들의 일하는 장소에서 서로 우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외 협력에 위한 조건들이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 전체 기간 동안 확정되어야 된다. 사회 구성원 각각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 이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때의 계약 당사자가 본 상황적 관점에서 그럴 뿐만 아니라 계약을 낳고 또 그것을 변형시키는 상황을 미리 내다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뭐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해관계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연대와 서로 간에 뭔가 이 연결돼 있고 그런 것이 무너지면 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정,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돼 있어요. 318페이지. 우리가 타인들과 맺는 관계는 대부분 계약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 모든 합의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투쟁과 협상을 매 순간 다시 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빠질 것이다. 바로 위의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미 논의된 계약 조건들에 의해서만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아주 불안정한 인간관계만을 도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번 필요에 의해서 돈 얼마 줄게 우리 뭐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응? 어떤 일정한 사회적인 규제 같은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제는 이해관계가 아니고 감성적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감성적이란 말 혹은 집합의식이란 말을 써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318페이지 맨 밑에 문장. 이와 같은 규제는 정확히 우리가 계약하지 않은 의무들이지만 우리의 행위를 제한한다. 이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의무에 대해 이전에 깊이 성찰해보지도 않았고 미리 내다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 행위는 항상 계약적이다. 그렇죠. 처음에는 야 조교 선생님 나하고 우리 얼마 줄게 나 도와줘. 그렇지만 하다가 일이 싫어질 수도 있어. 또 남한테 돈 더 줄게 내일 좀 해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조교 선생이 안 그럴 거라고 난 믿어. 왜?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 중에는 인간적인 관계. 이걸 이런 강의를 완성해서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보람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규제나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벤담이 얘기하는 공의주의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영국식 정치 철학과 프랑스식 정치 철학의 차이예요. 영국은 나한테 이해가 돼? 그럼 오케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나 안 해. 이거야. 프랑스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만을 가지고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도 여기서 끊고 갑시다.